자, 마지막 3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람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실제 초기에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름 속에 있는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적 탄화수소니까 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즉, 벤젠링이 있는데 벤젠링이 벤젠링이 동그라미죠, 그죠? 벤젠링이 여러 개 있다, 많이 있다.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람한테도 영향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환 방향적 탄화수소 화합물은 살충제인 DDT와 같은 유기염속의 탄화수소와 같이 몸속에 농축이 될 거다. 그리고 독성도 많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했고, 그래서 있는 것처럼 두뇌도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물체 조직이 축축되고, 그래서 사람한테도 보나마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걱정거리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과학이 잘 발달했을 때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해서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내는 근거가 없었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사한 거죠. 자, 볼까요? 실제로 조사를 하면 됩니다. 해양생물이 축적되느냐? 증거가 없다. 없단 말은 재봤더니 농도가 낮더라. 실제 저도 그 박사과정 때 일본에서 그 방어두류의 독성성분인 유기질소 화합물 TBT라고 하는 것을 저는 측정했습니다. 측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고동동물로 가면 갈수록 체내에서의 농도가 높아지는 게 보여요. 확실히 보이는데 저도 보면 어쩌다 보니까 한번 박사과정 때 PAH라고 하는 화합물을 분석하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제가 한 달 정도 거주하면서 이 분석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퇴적물에서의 농도도 재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해양생물에도 한번 재볼까라고 했는데 끝내는 실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이메페류, 조개, 굴, 어류, 고래 분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어패류까지는 농축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고등 동물로 가면은 농도가 늘어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생물 축적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는 뭐 예를 들어서 해양 생태계에서의 가장 높은 상위 단계가 뭐냐? 고래입니다. 고래. 혹은 바다새. 혹은 북극곰 이렇게 되는데 유무표가 없어요. 다 체내에 들어오면 분해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농도가 아주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적된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실제로 해산물에서의 농도를 쟀습니다. 쟀더니 깨끗한 지역에서의 농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개라든지 새우, 게,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 물고기들은 너무 깨끗한 지역, unpolluted,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농도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오염된 지역에서는 농도값이 좀 높아요.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네 라고 했는데 이 값은 끝내는 밑에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물고기를 하더라도 스모크, 훈제 식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똑같은 오일입니다. 식물성 기름. 그 다음에 이게 스모크드 햄. 이것은 그것도 햄이죠. 햄인데 훈제 햄. 그 다음에 요리되어진 베이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농도가 꽤나 높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을 했더니 농도도 낮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그 해산물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오는 pH 양은 다른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pH 양에 비하면 많지가 않다.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총 섭취량으로 따지면 해산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나머지 한 90% 이상은 다른 곳으로부터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굳이 기름에 의한 오염을 따질 때
바다로부터 해산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름 유류면 경제적 손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수선과 피해. 당연하게 만약에 이게 어떠한 양식장은 고정되어 있는 곳이죠, 그죠? 태풍이 온다 해서 양식장을 통째로 들어가서 옮길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물고기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들은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여기에 기름이 유출되었다, 여기에 적조가 왔다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식을 하는 물고기 말고 원해나 근해에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고기,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양식어업이고 이것은 어선어업이라고 합니다. 어선어업. 그 어선을 타고 나가서 거물을 쳐서 잡거나 정체망을 이용해서 잡아내는 이런 것들. 자, 이런 물고기들은 어찌 되느냐? 기름이 유출되어도 사실은 이 물고기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 밑에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가 기름 유출되어졌다 그러면 기름 냄새 나네, 뭐가 안 좋은 게 있네. 그럼 본인이 알아서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향 잡았지 않는다. 실제 밑에 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해역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조사해봤더니 기름이 있는데 기름 줄기 사이에 위에서 딱 보니까 헬리콥터 저 위에서 바다를 봤더니 기름띠가 쫙 보여요. 기름띠가 쫙 보이는데 물고기는 어디 있느냐? 기름띠와 기름띠 그 사이 깨끗한 수역에 물고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물고기들이 알아서 피해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밑에 당연한 말이겠지만 성어 다 큰 물고기보다는 어린 물고기, 치어란 말은 어린이 물고기입니다. 어린 물고기. 그리고 아직 물고기가 되지 않은 어란 물고기 알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가 유출되어지면 성어는 헤엄쳐서 도망가지만 치어는 아무래도 수용 능력이 좀 뒤떨어지겠죠. 그리고 어란은 뭐죠? 어란은 알입니다. 그냥 수용 능력이 없죠. 이런 종들은 당연하게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더 어리기 때문에 독성 물질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크다. 실제로 이렇게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정도 농도로 했더니 수정되어지는 황어의 어란이네요. 알의 부화율이 감소되더라. 그리고 이 정도 했더니 성장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더라. 대구알 같은 경우는 이것은 황어알이었는데 여기 이제 대구알 가지고 됐는데 대구알 가지고 했을 때는 사망을 하더라. 심지어는 이 알들을 갖다가 한번 노출시켰다가 깨끗한 곳으로 옮겼는데도 그래도 사망을 하더라. 초기에 어란이 초기에 한번 노출되어지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특히 임산부한테는 엑스레이라든지 심지어는 감기약 이런 약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산모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약 먹어도 신경 안 쓰는데 그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일정 양이 일정 비율이 몸속에 있는 태아한테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아한테가 문제 되느냐? 태아는 의약품에 대해서 그렇게 분해해가지고 뭐 다르게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의약품의 바로 나쁜 영향이 바로 나타나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알코올. 우리가 알코올 마시면 여러분들 많이 마시면 어찌 되죠? 정신이 약간 좀 나가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하루뿐만 지나면 회복을 다 합니다. 알코올 분해 요소가 나와서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우리 몸속에 있는 태아는 어찌 되느냐?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없어요. 들어오면 어찌 되느냐? 그냥 알코올이 태아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비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쳐서 뭔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유류가 아니고 유류가 나왔는데 그것을 분산제를 이용해서 살포했다. 분산시켰다. 그러니까 이 분산제, 즉 유화제가 살포되어졌던 지역에 있는 정어리 알의 90%는 끝내는 죽은 상태다. 죽어버렸다. 그 다음 또
50%가 죽은 지역도 넓더라. 뿌린 지역은 90%. 또 그러고 또 옆의 지역도 보면 50%나 죽더라. 이렇게 정원의 개체군도 이 영향 때문에 작은 규모로 격리된다. 개체군이 크게 뭉치다가 쪼각쪼각 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끝내는 회복되는 게 2년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야 회복이 되더라.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름이 많이 유출되어 있을 경우 최하의 경우는 몇 년간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은 영향을 감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조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아까 바다였고, 외해, 근해였고, 조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하게 오염이 되면 조개 산업, 폐류죠. 폐류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은 7년 동안 영향을 미치더라. 대합 쪽에는 6년 동안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개체수가 줄어드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폐류 자체가 여기 어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분이 어폐입니다. 조개폐자입니다. 조개폐자. 환경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약간 그 해양수산 쪽의 전공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완전 글자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 폐자로 다 고쳐야 됩니다. 자, 어패류의 폐사.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오염 때문이죠. 오염. 이 감염이라고 했는데 감염보다는 그냥 오염이라고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염. 유리의 오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기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오염된 것은 맛도 안 좋다. 불쾌한 맛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 폐류를 생산하는 업체나 폐류를 채취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만약에 이럴 때 오염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감지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맛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농도 수준이 낮아도 맛이 좀 달라진다 이거죠. 맛이 달라지니까 다양하게 어쩌니까 사람들이 안 사겠죠. 판매하는데 영향이 있게 되고 그럼 어민들한테는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뭐 이렇게 이 폐류를 갖다가 오염되지 않은 물로 옮기면은 3, 4주만 지나면 뭐 그런 맛은 없어진다고 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름 성분이 3, 4주면은 체외로 다 배출되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보십시오. 한번 이런 문제죠. 토리캐니언으로 자초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잡힌 고기가 시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파리 시장에서는, 파리에서는 물고기 판매량이 반을 줄었다. 벌써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 물고기 혹시 여기서 잡힌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항이 있기 때문에 태항의 경우에는 기름 유출이 있자마자 바로 그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채취 금지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 금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의 잡은 물고기를 사는 데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상업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오염된 지역의 어획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괜히 이 지역에서 어획 활동을 하라 그러면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물고기까지 우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물고기도 여기서 잡은 게 아니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예 정부에서는 이런 기름으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의회 활동하지 마시오. 중단해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중단을 시켰고, 실제 이것은 태안제입니다. 태안어장, 태안 지역에서 있는 어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한 안전성을 체크했습니다. 이게 벤주A PDN 농도 값도 있는데 벤주A PDN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던 독성이 있는 다환 방염족 탄화수소 화합물의 한 종류인데 독성이 제일 센 겁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이걸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서 잡힌 다양한 수산물에 대해서 이 농도를 쟀더니 끝내는 기준치에 적합하더라. 그렇게 해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정면 조업 재개를 추진했다. 그 말은 뭐죠? 안전성을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수산물의 활동을 못하게 한 겁니다. 어민들이 계속 지금 보니까 물고기도 많이 돌아왔고 실제 해수에서의 농도, 퇴적물에서 농도도 많이 떨어졌더라.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해도 국가에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안전성 평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민간 공동조사단이 있죠. 여기 보시면 농림수산식품부 충남, 태안, 국립수산과학, 국립수산품질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이것들이 다 모여서 공동으로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성 평가를 한 다음에 독성이 강한 이 성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잡고 했는데 다 안전하더라. 그래서 이 제품은 잡아도 좋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하게 이쪽 어촌계에서는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쩌냐면 당연히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에 대한 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허베이스비 기름을 유출하는 그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보험으로 지급받든지 아니면 그 업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관광객 피해. 당연하게 기름 유출되면 냄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죠? 이거 당연하게 악영향이 미칩니다. 손님 하나도 안 갈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재앙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라고 하는데 그럼 몇 명 모여들겠습니까? 이런 곳에 구경하러 가서 사진 찍으면 혼나겠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로는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하게. 태안도 실제로 악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긴급 대책.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름이 유출됐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 통영 앞바다에 기름 유출되어졌다. 그러면 해경에 나가서 기름을 방지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데 벌써 그런 것은 체계가 다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잘 잡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긴급계획 같은 것은 벌써 옛날에는 오염방제조합이라고 했는데 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기에서는 벌써 기본방제계획서라는 게 이게 200페이지인가 있습니다. 구조, 조직, 각 조직별 역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관리해야 되는 기관들 다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기름이 유출되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방지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되어 있듯이 산의 어떠한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전국 소방서에서 적절하게 차출되어져서 가는 거죠. 가게 되고 한 곳에 소방차가 100대, 200대 소방관이 200~300명 와 있다. 그럼 어찌될까요? 허둥지둥 하겠죠. 그렇지 않도록 벌써 아마 산불 났을 때도 어떻게 그 산불을 없앨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계획도 다 짜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잡혀져 있는 거죠.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방지하는 것도 보는 거죠. 공항에서 어떻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문할 거냐. 국내에서 어딘가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추적할 거냐. 어떻게 또 관리할 거냐. 그런 것들 다 메뉴를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기름 유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벌써 기름 유출이 큰 건으로 한 두세 건 생기니까 벌써 이런 게 다 자세하게 벌써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안에 따라서 여기서는 표현을 따라 해안의 취약성 지수라고 했습니다. 취약성 지수 1, 2, 3, 4, 5, 6, 7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취약하지 않다. 저 밑으로 가면 아주 취약하다. 입니다. 취약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거 노출되어진 안반 해안. 아까도 말했죠. 안반 해안은 뭐냐? 그냥 클린업, 노 클린업 했었어요. 클린업 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도 그냥 없어진다. 그럼 세 번째, fine grained sand. 입자가 아주 작은, fine이란 말은 좋다란 뜻이 아니고 입자가 아주 작다란 말입니다. 입자가 아주 작은 모래로 된 해안. 이런 쪽은 기름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뭐 어떤 기계적인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위에 떠 있는 것만 뚫어내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코스 그레인, 입자가 크다는 말입니다. 파인의 반대가 폴스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아주 큰 그러한 빛이 해안은 어떻게 되느냐?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크니까 자갈이나 굵은 물로 되어 있으면 기름이 가라앉겠죠. 스며들겠죠. 그래서 밑에 빨리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런 지역은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자연적으로 제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벌써 스며들기 때문에 그거 다 파내고 하면 돈이 많이 되겠죠. 그죠?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더라. 그 다음에 exposed compacted tidal plate, tidal, 조관됩니다. 이런 쪽도 조관대라는 것은 입자가 더 작습니다. 모래, 샌드 이런 것보다도 입자가 더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해운대 비치에 걸어보고 모래 만져보고 그 다음에 통영 뒤에 보면 뻘이 있는데 뻘에 가서 만져보세요. 뻘은 훨씬 더 입자가 작습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 들어붙지도 않습니다. 당연하게 침투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쪽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된다. Clean up is usually unnecessary. 필요 없다. 왜냐? 조관대라고 하는 것은 이 조관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누구 입자 작은 것들이 촘촘하기 때문에 기름이 스며들지 않고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는데 조관대라는 말은 뭐냐? 바닷물이 차면은 밀물이 되면 바닷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계속 씻어내겠죠. 물 빠지고 다시 6시간 뒤에 물이 차고 물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알아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믹스드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곳, 자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점점 이것은 입자가 더 커집니다. 더 스며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쉘터, 라키. 그러니까 라키는 라키인데 이것은 쉘터, 움푹 파여진 곳. 이런 곳은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것도 뭐 레코멘드, 클린업은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진다. 단지 없어지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릴 거다. 그 다음에 쉘터드 타일 더 나쁜 거죠, 그죠? 더 푹 파여진 곳이고 게다가 타일을 에어리다. 마지막으로 솔트 마슈라든지 맹그로브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는 기왕이면 좀 이렇게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니까 이런 지역은 사실은 프로덕티비티 생물 생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된다면 우선적으로 이런 지역을 막기 위해서 붐을 설치한다든지 솔번트, 흡착제 같은 것을 사용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지역은 더 보호를 해야 되죠. 당연하게 이런 지역을 더 취약하니까 더 보호를 잘 해야 되겠다. 지금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금속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속은 자율성 오염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속은 체내에 들어오면 잘 나가지가 않아요. 체내에 들어오면 축축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 축축에 대해서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농축, 이 말은 이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내에서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생물 농축.
어릴 때는 농도가 낮은데 얘가 성장하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농도가 점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게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생물 농축. 밑에 건 뭐냐? 바이오 매그니피케이션, 생물 증폭이라고 합니다. 생물 증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각류를 물고기가 먹고 이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와서 잡아먹고 이것을 더 큰 물고기 혹은 북극곰이 와서 먹는다. 즉 먹이 연쇄 과정을 거쳐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그 다음 영양 단계로 넘어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것. 그것을 생물 증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